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북반구와 황도상의 별자리를 중심으로 별자리를 찾는 방법과 별자리에 얽힌 신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천문연맹에서 공인하고 있는 88개 별자리 중에서 북반구에는 28개, 황도상에는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또는 신들이 변신한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북쪽 하늘의 별자리와 봄, 여름, 가을, 겨울철의 별자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천문연맹에서 공인한 88별자리를 중심으로 별자리에 얽힌 신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별자리가 그리스 신화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7, 8세기 이전으로 생각됩니다. 당시에 유명한 서사시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에는 최초의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아킬레우스의 방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 하늘의 별자리를 방패에 새겨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미 별자리가 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는 하늘의 별자리 대부분이 그리스 신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기원전 3세기경에는 거의 별자리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는 천문학과 별자리 신화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별들은 신이나 영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신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진은 아틀라스가 이제 천구를 떠받치고 있는 상인데 이 천구에 보시면 많은 별자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상은 아틀라스 상은 기원전 2세기에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아틀라스가 들고 있는 이 천구에 41개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전해오는 많은 설화에는 동물이 변신하는 이야기나 인간이 늑대로 변신하는 이야기도 있고 신들이 동물이나 식물로 변신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연과 인간의 끊임없는 변신입니다. 신화에서는 흙과 돌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나무나 돌 또는 짐승이나 별이 되기도 합니다. 변신이 되는 원인은 신들의 저주 때문이거나 주인공의 애절한 바램 때문입니다. 목욕 중인 여신 아르테미스의 알몸을 훔쳐본 악타이온이 벌을 받아 사슴이 된다거나 다프네는 월계수가 되어 아폴론의 끈질긴 구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물로의 변신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은 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장작 더미에 불을 붙여서 최후를 맞이하자 제우스 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매라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육신뿐이고 내게서 받은 것은 불멸하다. 나는 지상에서 지상의 생명을 잃은 그를 천상에 데려오려고 하니 그대들도 낫듯이 맞아주기 바란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일에 끼어들었고 인간들과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거만하거나 욕심이 많고 게으르거나 탐욕스럽고 거짓말도 했으며 원한을 품거나 질투를 하고 경박하거나 변덕스럽고 난폭하기도 했습니다. 또 늙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늙거나 죽지 않는 이유는 암브로시아라는 음식과 넥타르라는 음료를 마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넥타르는 네크로와 타르의 합성어로 죽음을 물리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아는 죽지 않는다, 즉 불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언제든지 모습을 바꾸어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들이 변신을 했을 때 인간이 변신한 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아무리 더워도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를 바라보고 있어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며 물이나 거울에도 모습이 비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들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전의 중심이 어디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구의
북극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은 지구의 자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여기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제 별들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한 바퀴를 돌고 또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어느 계절이든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극 근처에 있는 별들은 보면은 지평선 아래로 졌다가 다시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런데 북극에 가까이 있는 별일수록 1년 내내 밤새도록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은 사계절 별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북극 근처에 있는 어떤 별자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자리 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북극성이 있고요. 여기 작은 국자 모양이 있는데 이 별자리가 바로 작은 곰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각형 모양의 별자리가 있죠. 이것이 케페우스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기린 자리가 있는데 일부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선이. 그리고 여기 큰 곰자리가 있죠. 큰 곰자리에서 유명한 별자리라기보다는 성군이라고 부르는데 국자 모양의 별무리, 이것을 우리는 북두칠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북두칠성도 있는 이 큰 곰자리도 이제 북쪽 하늘에 있는 사철별자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곰을 둘러싸고 있는 길게 늘어서 있는 별자리, 이것이 용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작은 곰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여기 길게 용이 몸을 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큰 곰의 이제 이 꼬리가 보이죠. 꼬리 부분에 있는 것이 북두칠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각형의 별자리 케페우스죠.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에디오피아의 왕인 케페우스가 의자에 앉아있는, 왕자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 옆에는 케페우스의 부인인 카시오페아가 있습니다. 카시오페아나 케페우스는 또한 이것은 가을철에 잘 보이기 때문에 흔히 가을철의 별자리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여기 목이 긴 기린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살쾡이도, 이것은 이제 봄철의 별자리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큰 곰자리도 봄철의 별자리를 분류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북두칠성은 거의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별자리들이 바로 북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북극성을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북두칠성에 있는 지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극성은 북두칠성의 국자에서 머리 부분에 있는 두 개의 별이 되겠습니다. 이 별을 연장해 가서 그 길이의 5배 되는 위치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카시오페아의 W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자 모양의 카시오페아를 양쪽 변을 연장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길이를 5배 해가면 역시 북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케페우스의 우측변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우측변을 연장해서 역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북극성은 특별한 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구의 자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성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지구의 자전축 북쪽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는 북극성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이제 팽이처럼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팽이가 기울어진 것과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는 팽이는 자전을 하면서 동시에 그 자전축이 또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구도 세차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북극이 가리키는 지구의 자전축이 가리키는 북극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우리가 서기 2000년 무렵에 여기에 지금 북극성이 위치하고 있지만 지구의 자전축이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곰자리에 이제 알파별이 북극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제 4000년 전에는 이 용자리 알파별이 북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또 서기 5000년이 되면은 이제 케페우스 자리에 이 감마별이 오히려 북극성에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기 10,000년이 되면 백조 자리에 데네브가 북극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구의 자전축이 세차운동하는 이 주기는 25,725년입니다. 그러니까 25,725년마다 이제 북극성이 돌아오는 것이죠. 북쪽 하늘에서 사철을 볼 수 있는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카디아의 왕 리카온의 딸인 칼리스토와 그 아들 아르카스라고 합니다. 칼리스토는 제우스의 연인으로 제우스의 아들을 낳지만 헤라 여신의 저주로 큰 검으로 변합니다. 어느 날 칼리스토는 숲속에서 사냥꾼이 된 아들 아르카스에게 쫓기게 되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제우스 신이 두 모자를 하늘로 들어올려 별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별자리는 모두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데 헤라가 이들을 미워하여 물을 마실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리스는 북반구 중위도에 있고 작은 곰자리와 큰 곰자리는 전국 북극 가까이 있기 때문에 땅 밑으로 거의 지지 않는 그런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별자리에서 유명한 성군이 북두칠성입니다. 큰 곰자리의 꼬리 부분에 있는 7개의 별은 동양에서는 이제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데 서양에서는 별자리가 아니라 성군이 되겠습니다. 북두칠성은 국제천문연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별자리는 아니지만 전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특별한 형태로 인해서 여러가지 비유로 알려져 있는 성군입니다. 중국에서는 북두신선의 비유가 됐고 북미나 프랑스에서는 큰 국자나 자루냄비로 비유가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쟁기의 비유가 됐고 그리스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큰 곰의 꼬리에 비유를 했고 이집트는 소와 인간, 하마의 행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나 북유럽에서는 신이나 왕이 타는 수레로 비유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북두칠성을 특별한 별로 여겼습니다. 칠성신이란 북두칠성의 7별을 인격화한 신입니다. 북두칠성은 고조선 시대에 만든 고인돌의 뚜껑도리에 새겨져 있고 사마천이 쓴 서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우리 선조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성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개의 별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별은 탐낭성입니다. 정성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의 어뜸이 되는 법도를 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별은 거문성입니다. 법성이라고도 하는데 땅에 해당됩니다. 음적인 일과 형벌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별은 녹존성입니다. 영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인간이 성취하는 만큼 화와 해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문곡성은 벌성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의 이법으로 무도한 것을 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별은 염정성입니다. 염정성은 살성이라고도 하는데 중앙을 맡아서 사방을 도우며 죄 있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별은 무곡성입니다. 위성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의 오곡을 저장하는 창고이며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별은 파군성입니다. 파군성은 응성으로 병사에 관한 일을 맡는다고 합니다. 천기의 출입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무곡성은 옥황상제가 있는 자색궁전을 지키는 별이고 칠성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별에 치성을 드리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믿음이 있어 왔습니다. 삼국지연의에 보면 제갈량이 칠성재단을 쌓고 7별을 상징하는 촛불을 켜놓고 수명을 연장하는 제를 올리는데 이때 이제 부하 장수인 위연이 뛰어들어 촛불을 꺼트리는 바람에 제갈량이 결국 수명 연장을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군성은 이제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여 삼남한성에 있는 모든 악적을 토벌하는 별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기 때문에 태왕이나 장군들은 파군성을 군신으로 모시고 제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봄철의 별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봄철에는 북두칠성이 잘 보이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 이 위쪽에 보면 7개의 별이 곡자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 하늘에서 사철 보이는 별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봄철에 잘 보이기 때문에 이 큰 곰자리는 봄철의 별자리로도 분류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곰이 있고 이 꼬리 부분에 북두칠성이 있죠. 그리고 그 남쪽으로 보면 이제 또 물음표를 이제 뒤집어 놓은 모양. 이것을 이제 서양에서는 서양나 시클이라고 부르는 성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건 별자리가 아니고 뭐 사자자리의 일부를 이루는 성군. 그리고 북두칠성도 별자리는 아니고 큰 곰자리를 이루는 일부 성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자자리 남쪽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처녀자리가 있습니다. 이 처녀자리가 있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자자리, 금곰자리, 그리고 처녀자리가 있는데 처녀자리가 이 손에 뭔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인데요. 여기 밀이삭이냐, 뭐 보리이삭이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이 스피카인데 이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보시면은 더 많은 이제 별자리들이 보이는데 긴 이제 바다뱀 자리가 있습니다. 별자리 중에서 이제 가장 긴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봄철에서부터 봄철이 오기 전에 이제 늦은 겨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이 들어갈 때까지 보일 정도로 긴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놓여 있는 게 육분위 자리. 육분위는 각도를 재는데 사용하던 전체 기구입니다. 그리고 컵 자리가 있고 그 옆에 까마귀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별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이제 개 자리가 있고 그리고 큰 곰, 이 큰 곰 자리가 있죠. 이 큰 곰 자리 밑에 이제 여기 살쾡이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여기 머리털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냥개 자리가 있습니다. 사냥개를 따라오는 방망이 모양으로 생긴 목동 자리, 목동 자리 옆에는 왕관 자리가 있습니다. 봄철의 별자리를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봄철의 대곡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북두칠성에 곡자 자루 부분을 휘어져 있는데 휘어진 곡선을 따라서 선을 연장해 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밝은 별이 바로 아크투루스입니다. 목동 자리에 있는 별이죠. 그리고 더 연장해 가면 처녀 자리에 스피카라는 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봄철에 볼 수 있는 일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봄철의 대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봄철의 대곡선을 이용하면 목동 자리와 일단 처녀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별자리들은 이 별자리와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처녀자리 위쪽에 머리털 자리가 있고 그리고 처녀자리 머리 위쪽으로는 사자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자리 아래쪽에는 천칭자리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별자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봄철의 삼각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봄철의 삼각형은 목동 자리에
아크투루스와 그리고 처녀 자리에 스피카 그리고 사자 자리에 이 꼬리 부분에 있는 별인데 이건 이등성입니다. 데네볼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찾을 수도 있고요. 사자 자리 물음표 아래에 있는 밝은 별 이게 1등성인데 이건 레굴루스입니다. 이 레굴루스를 이용해서 좀 더 긴 삼각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범철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범철에 볼 수 있는 바다뱀 자리와 그리고 이 사자 자리는 헤라클레스가 물리친 괴물 사자와 바다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네메아 골짜기에 살던 몸집이 크고 성질이 포악한 사자였는데 칼로 베어도 죽지 않고 화살도 뚫지 못하는 두껍고 견고한 가죽을 가진 불사의 사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뱀은 이 레르나스 늪지대에 살던 머리가 9개 달린 물뱀이었는데 밤이 되면 숲에서 나와 닥친 대로 가축과 사람을 해쳐서 헤라클레스가 물리친 괴물 중에 하나입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고 가장 신과 가까운 영웅이었고 사후엔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에우리스테우스의 노예가 되어 12가지 사역을 하며 수많은 괴물을 퇴치했습니다. 도리스족의 시조신이고 신성한 영웅으로 스파르타를 비롯한 여러 왕가의 조상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2가지 과업을 하는데 그 과업들이 대부분 괴물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네메아 골짜기에 살던 괴물 사자를 죽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과제는 레르네 숲에 사는 머리가 9 달린 물뱀 히드라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케린네아 산에 황금뿔을 가진 사슴을 생포해오는 일이었고 네 번째는 거대한 멧돼지를 생포해오는 일이었고 다섯 번째는 가축우리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인 계조를 없애는 일이었고 일곱 번째는 크레타의 황소를 생포하는 일이었고 여덟 번째는 식인 말을 생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마존의 여왕의 허리띠를 구해오는 일이었고 열 번째는 머리와 몸통이 셋 달린 괴물왕 게리온이 가지고 있는 소들을 가져오는 일이었고 11번째는 님프 헤스페리데스가 지키고 있는 황금사자를 구해오는 일이었고 12번째는 저성을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를 생포해오는 일이었습니다. 범철의 밝은 별자리인 목동자리와 사냥개자리 그리고 왕관자리에 얽힌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목동자리는 메소포타미아의 목동들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별자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냥개자리는 목동이 데리고 다니던 2마리의 사냥개라고 하는데 원래는 목동의 지팡이였는데 아라비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다시 별자리가 전해지면서 오역이 되어서 사냥개가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왕관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디오니소스가 크레타의 공주 아드리아네에게 결혼 선물로 준 왕관이라고 합니다. 목동자리는 흔히 사냥꾼 아르카스가 큰 곰 칼리스를 쫓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있는 아르카스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아르카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숱한 고생을 겪다가 소가 끄는 쟁기를 발명하였습니다. 제우스는 이 공을 기려서 쟁기와 더불어 하늘에 올려 별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목동자리의 유명한 별은 1등성 아크투루스입니다. 아크투루스는 곰 감시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동자리에 얽힌 또 다른 신화는 이 목동이 이카루스라고 합니다. 이카루스는 주신 디오니소스를 초대하여 대접을 하는데 디오니소스가 그 답례로 포도주 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카루스는 친구들을 불러 포도주를 마시다가 생전 처음 마신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듭니다. 다음날 심한 두통과 함께 술이 깬 친구들이 이카루스가 자신들을 죽이려 했다고 오해하여 이카루스를 죽이게 됩니다. 디오니소스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 이카루스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목동자리 옆에 있는 사냥개 자리는 목동이 데리고 다니던 사냥개라고 합니다. 이 개들은 북쪽에 있는 개는 아스테리온이고 남쪽에 있는 개는 카라입니다. 아스테리온은 풍부한 별이라는 의미가 있고 카라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것이 원래 별개의 별자리가 아니라 목동자리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에 이제 곤봉으로 이제 기술이 되던 것인데 이것이 아라비아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를 번역을 하면서 구부러진 지팡이를 번역을 했고 이것이 다시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개로 오역이 됐다고 합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얻어서 왕비 파시파에가 포세이돈이 보낸 황소를 사랑하여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괴물인 황소인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는데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가 지은 미궁에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고 해마다 아테네에서 산 제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제물로 온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에게 반한 아들이 아리아드네는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는 실타래를 쥐어줍니다. 테세우스를 나중에 아리아드네가 따라가는데 낙수섬에 버려지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디오니소스가 보석이 박힌 왕관을 들고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봄철의 또 다른 밝은 별자리인 처녀자리와 천칭자리 그리고 머리틀 자리에 얽힌 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처녀자리는 봄하늘에서 두드러진 별자리여서 여러 민족 신화에서 생장의 여신이나 대지의 여신들로 비유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시타르 여신이 되고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소아시아에서는 키벨레,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아테나 여신에 비유되었습니다. 천칭자리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인간의 선악을 제어 운명을 결정하는 데 쓰던 저울이라고 합니다. 머리털 자리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3세 왕비인 베레니케의 머리털을 들어 올려서 만든 별자리라고 전해집니다. 처녀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에 비유됩니다. 페르세포네가 들판에서 꽃을 따다가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돌아오지 않자 데메테르는 슬픔에 빠져서 더 이상 지상의 식물들을 돌보지 않아 꽃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제우스 신이 중재에 나서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게 하지만 하데스의 계략으로 1년 중 4개월은 지하세계에서 지내게 됩니다. 처녀자리가 보이는 봄철은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처녀자리의 유명한 전체는 바로 일등성 스피카입니다. 라틴어로 이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처녀자리에는 유명한 은하단이 있는데 처녀자리 은하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2500개 정도의 은하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5천만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들입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처녀자리는 정의의 여신 디케 또는 아스트라이아라고 합니다. 처녀자리 옆에 있는 저울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신들은 한때 지상에 내려와 인간들과 함께 살았는데 매일 다투기만 한 인간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신들이 하나둘씩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신은 끝까지 지상에 남아서 인간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하늘에 올라 별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녀자리에 있는 처녀자리 은하단입니다. 이 은하단은 지구로부터 약 5천만 광년 거리에 있고 2500개 정도의 은하들이 지름 1000만 광년 범위에 퍼져 있습니다. 확대해서 본 사진을 보면 여기 은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M86이나 이제 M84 은하는 거대한 다운 은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선 은하나 다른 은하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칭자리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사용하던 저울이라고 합니다. 성도에서 흔히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천칭자리는 원래 정갈자리의 직계발이었는데 황도 12궁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졌고 유일하게 생물체가 아닌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천칭자리로 불리게 된 것은 당시 이제 추분점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추분점은 이웃 별자리인 천여자리로 옮겨가 있습니다. 머리털 자리는 이집트의 왕비 베르니케의 머리털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기원전 243년경 아시리아 원정을 떠났는데 성전을 기원하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아프로디테 여신께 바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왕이 무사히 돌아오자 왕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신전에 바쳤는데 다음날 머리카락이 사라졌습니다. 왕과 왕비는 분노하였고 이때 궁정의 천문학자 코논이 나서서 여신이 머리카락을 하늘에 올려놓았다고 하며 사자의 꼬리 부분을 가리키며 왕과 왕비를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이 별자리의 기원은 원래는 사자 자리의 끝에 있는 술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머리털 자리로 독립되었습니다. 머리털 자리에 이제 유명한 머리털 자리 은하단이 있습니다. 머리털 자리 은하단은 천여자리 은하단보다 훨씬 먼 3억 광년 거리에 있는 큰 은하단이 되겠습니다. 물뱀 히드라로 알려져 있는 바다뱀 자리는 별자리들 중에서 가장 긴 별자리입니다. 이 바다뱀 자리 몸통 위에는 육분이 자리, 컵 자리, 까마귀 자리 등이 올라앉아 있는데 이 별자리들 중에서 육분이 자리는 근대에 만들어진 별자리고 컵 자리와 까마귀 자리는 아폴론 신과 관련된 신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까마귀는 태양신 아폴론이 키우던 새라고 합니다. 아폴론은 까마귀에게 컵에다 물을 받아오도록 시켰는데 까마귀는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린 것을 보고 열매를 따먹는데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뒤늦게 심부름 생각이 나서 아폴론에게 야단 맞을 것이 걱정되어 팽개거리를 찾다가 물뱀을 잡아와서 늦은 이유를 물뱀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폴론은 까마귀의 거짓말에 진노하여 물뱀과 함께 까마귀와 컵을 하늘로 던져버려서 물뱀 자리, 까마귀 자리, 컵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까마귀 자리와 컵 자리에 얽힌 또 다른 신화는 까마귀는 태양신 아폴론이 키우던 언색의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새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을 할 줄 아는 영리한 새였지만 수대장이었는데 아폴론은 그리스의 공주 코르니스를 사랑했지만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운명이어서 까마귀에게 공주를 보살피면서 감시하도록 했는데 아르카디아의 왕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공주를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일러 바치자 그만 공주를 활로 쏘아 죽이고 맙니다. 이것이 오해였음을 안 아폴로는 까마귀를 까맣게 만들고 인간의 말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하늘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옆에 컵자리가 있는 것은 까마귀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까마귀 자리에 있는 유명한 은하가 있는데 안테나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충돌 은하로서 두 개의 은하가 서로 충돌해서 합쳐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주 안에서 은하가 충돌하는 장면은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 자리 방향에서 관측된 두 개의 나선 은하 NGC 4038과 4039의 충돌 장면입니다. 은하는 서로 충돌하여 우주 공간으로 별을 쏟으며 곤충의 터듬이처럼 생긴 두 개의 커다란 가스등을 형성하였습니다. 은하의 충돌을 전후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하나의 원반이 다른 원반과 수직으로 충돌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